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금일 발표는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유징 템포럴 하이어라키카 원 클래스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짧게 줄여서 THOC라고 부르며 뉴립스 2020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딥 SVDD와 다이얼레이티드 RN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 SVDD는 기존 커널 베이스드 SVDD와 다르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X라는 인풋 스페이스에 초록색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와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상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딥 SVDD에서는 딥러닝 모델인 파이를 통해서 이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매핑을 하게 되고요. 정상 데이터를 매핑한 후에 이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딥러닝 모델인 파이가 하는 역할은 이 정상 데이터들을 잘 모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란색이라는 구 경계면을 찾게 되면 이 구 경계면을 기반으로 구 안에 들어가는 피처에 해당하면 정상 데이터이고, 어떤 데이터를 매핑을 했을 때 구 밖에 해당하는 피처이다 라고 하면은 앱노멀 데이터다 라고 이제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앱리스트 10개의 레이블 중에서 2를 정상 데이터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9개의 레이블을 비정상 데이터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라는 데이터는 바로 이 인풋 스페이스의 초록색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을 하고요. 이 초록색 데이터 포인트인 이 2가 CNN에 해당하는 파란색 파이를 지나서 32차원의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F라는 피처 스페이스고 그 안에 이 초록색으로 매핑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E를 받아서 저희가 이 각각의 초록색들을 매핑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 데이터를 잘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앱노멀 이그젬플에 해당하는 0을 받았을 때 이 0이 2로 잘 학습된 정상 데이터로 잘 학습된 파일을 거치게 되면 이 인풋 스페이스에 있던 이 0에 해당하는 주황색 포인트가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매핑이 되고 이 매핑된 데이터 포인트는 바로 구 밖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딥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 SVDD는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최소 부피를 가진 구 안으로 매핑하는 R과 W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R과 W는 이제 R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부분인 구 평면에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고요. W는 인풋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딥러닝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이제 구의 중심인 센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웃라이어에 대한 어떤 프로포션에 해당하는 V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C인 센터인데요. 원래 기존 SVDD에서는 이 C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C를 하이퍼 파라미터, 즉 정상 데이터의 어떤 대표적인 값을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은 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구 근처에 구 안쪽으로 데이터를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바로 딥 SVDD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 우상단에 있는 게 기존의 SVDD의 이제 오브젝티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은 구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VDD가 구를 최소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인 이 주황색 부분은 구 외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파이 x는 인풋 스페이스를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한 그 피처 값이고, 그 피처 값이 센터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과 R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만약에 이 x라는 이 인풋이 매핑이 됐던 피처인 파이 x가 그 구와 굉장히 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반지름과의 차이가 R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0보다 작은 값이 되고, 네. 만약에 이 매핑한 피처가 구 밖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C와 매핑한 피처 간의 차이가 R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맥스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네, 구 외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구 내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0값을 줘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기존 SVDD의 크사이 i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디케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추가해서 이 식을,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W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딥 SVDD에서는 오브젝티브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W가 정상 데이터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각 데이터의 포인트를 구의 중심 C에 가깝게 매핑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딥 SVDD가 하고 싶은 것은 정상 데이터를 구의 중심 C에 아주 가깝게 매핑하는 W를 찾고 싶은 거고, 그걸 아주 가깝게 매핑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구의 부피인 R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과 동일하기 때문에 잠깐 제외를 하고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원클래스 딥 SVDD 오브젝티브는 이 주황색 항인 구의 중심과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R을 최소화하고, 네, R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매핑된 피처, 정상 피처가 C에 굉장히 가깝게 매핑하면 그것이 동일한 선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 SVDD는 이렇게 처음에 조금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구조의 인코더를 가진 이제 프리트레인드 CA의 파라미터를 가중치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상 데이터로 CA를 다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정상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이제 앞부분의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인코더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프리트레인드 CA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구의 중심 C, 즉 하이퍼 파라미터 C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 중심 C는 결국은 이 모든 정상 데이터를 C에 다 가깝게 매핑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피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학습했던 프리트레인드 CA는 이미 정상 데이터를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상 데이터를 다 이 프리트레인드 CA 인코더에 다 넣어서 피처를 뽑고, 네, 그것의 평균값을 바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딥 SVDD는 결국 대표적인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나타내는 구의 중심 C를 처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딱 박아놓고 그것에 굉장히 가깝도록, 네, 정상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와 동일하게 이 노란색 구 평면을 잘 찾아냈다 라고 하면 이 구 경계면에 대한 데이터 포함 여부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정상 이상치 여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평수는 바로 이 구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이기 때문에 이 매핑된 피처와 결국은 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R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가까운지, 구의 중심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값이 바로 앱노멀 스코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중심과 멀수록 사실 앱노멀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앱노멀 스코어로 그 값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DMSVD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Dilated RN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lated RNN은 뉴립스 2017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RNN은 롱 시퀀스를 다룰 때 컴플렉스 디펜던시, 베니싱 또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그리고 efficient parallelization 총 3개의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RNN의 직전 히든 스테이트가 아닌 스킵 랭스만큼 이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하는 다이얼레이티드 스킵 커넥션을 도입을 하여서 위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RNN은 바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을 해서 템포럴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롱텀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자 도입된 게 바로 레귤러 스킵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L을 스킵 랭스라고 하고요. 그거를 만약에 4로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이 FTL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FTL을 이제 도출을 할 때 바로 직전 히든 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SL인 4, 즉 4시점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값도 반영을 해서 총 XT, 그리고 FT-1, 그리고 FT-4에 해당하는 3가지 인풋을 기반으로 이제 FT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RNN with regular skip connection 부분은 컴플렉스 디펜던시와 베니싱 그리고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패러렐라이제이션은 불가능하다는 이제 단점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얼레이티드 스킵 커넥션에서는 efficient parallelization까지 가능하게 하자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NN with dilated skip connection에서는 레귤러 스킵 커넥션 부분에서 스킵 커넥션 부분만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는 받지 않습니다. 이전 히든 스테이트는 받지 않고 스킵 랭스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만 받아서 특정 시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정보만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이 RNN with dilated skip connection의 이제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efficient parallelization이 가능하게 되냐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xt-4를 인풋으로 넣고 xt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xt-5를 넣고 xt-1을 도출을 하는데요. 결국 인풋을 xt-4와 xt-5를 패러럴하게 넣으면 xt-1과 xt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패러럴하게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efficient parallelization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특정 그 스킵 랭스 부분에 대한 정보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컴플렉스 디펜던시가 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앞서 말씀드렸던 RNN with dilated skip connection을 여러 가지 쌓아가지고 컴플렉스 디펜던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L이 1인 레이어 1을 넣어서 바로 이전 스테이트, 즉 쇼트텀 인포메이션도 잘 반영을 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레이어 2에는 이거를 2로 늘려서 두 시점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FT2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FT1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FT-2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결국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계속 리커런트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 레이어 2에서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정보가 이제 축적돼서 반영이 되고 노란색 부분에서는 FT1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즉 이 FT2는 바로 이전 시점에 대한 쇼트텀 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이전 두 시점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쌓아서 이제 스킵 랭스가 4인 레이어 3를 쌓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FT3를 도출을 할 때는 FT2 뿐만 아니라 이 FT-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롱텀 디펜던시를 반영을 하도록 축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도출된 FT3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반영한 한 시점 차이의 쇼트텀 인포메이션과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 반영한 두 시점 간의 인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점에서 반영한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서 반영한 네 시점 이전의 정보까지 좀 롱텀하게 반영을 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레이티드 RNN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챌린지 중에서 컴플렉스 디펜던시와 베니싱 또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는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SL을 가지는 다이얼레이티드 리커런트 레이어를 쌓아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SL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S1이 1이었고 S2는 2, S3는 4기 때문에 계속 2가 곱해지면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SL로 설정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쇼트텀과 롱텀에 대한 정보들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챌린지였던 efficient paralleliz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L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만을 반영을 해서 패러렐라이제이션 정도를 SL 배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다이얼레이티드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게 바로 다이얼레이티드 RNN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THOC에서 사용을 하는 Deep SVDD와 다이얼레이티드 RNN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제 THOC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립스 2020에서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THOC는 이제 리얼 월드 시계열 데이터가 복잡한 템포럴 다이나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치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배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이상치 탐지 모델인 템포럴 하이어라키카 원 클래스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라지 D인 데이터는 라지 X1부터 라지 XN까지 각각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X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라지 XS는 각각 이제 스몰 X1부터 스몰 X 라지 TS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각각은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이고 이 안에는 각각 이제 다른 길이의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라지 XS의 파셜 타임 시리즈인 X1부터 T까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XT 시점이 앱노멀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팅은 당연히 어노멀리 디텍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OC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구조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이시는 게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다이얼레이티드 RNN의 구조이고 우측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다이얼레이티드 RNN의 특성처럼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를 뽑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뽑은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 멀티스케일 피처들을 잘 융합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것이 이 THOC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를 뽑아내는 다이얼레이티드 RN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C 같은 경우는 다이얼레이티드 RNN을 사용을 해서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 랭스 SL을 지수적으로 증가시켜서 로어 레이어에서는 쇼트텀 정보를 그리고 어퍼 레이어에서는 롱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동일한데 이 그림은 사실 THOC에 맞게 그린 거고 앞서 보여드렸던 다이얼레이티드 RNN도 여기에 맞춰서 그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S1은 1, 그리고 S2는 2, S3는 4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지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SL은 결국 M0에다가 M을 계속 곱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M만큼 계속 지수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제 L이 1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사라져서 M0인 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레이어를 살펴보면 이 L이 2이기 때문에 M이 한 번 곱해져서 이제 2가 되고 거기에 다시 2를 곱한 세 번째 레이어는 이제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면 롱텀 정보를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멀티스케일 피처를 레이어마다 뽑게 되는데 이 멀티스케일 피처를 잘 융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이얼레이티드 RNN을 통해 추출한 다양한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를 통합하는 디퍼런셔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프로시듀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은 아까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해당 방법론은 이제 다이얼레이티드 RNN의 각 레이어와 매칭되는 클러스터링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다이얼레이티드 RNN이 3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링 레이어도 딱 3개의 레이어이고 각 레이어마다 클러스터 개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라지 KL이고 각 레이어의 클러스터 중심은 당연히 라지 KL만큼 있기 때문에 C1부터 CKL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이 아까 살펴본 다이얼레이티드의 일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출되었던 이제 이 FT1 그리고 FT2, FT3 이런 식으로 3가지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들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퓨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퓨징하는 방법에서 클러스터링 레이어가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어사인먼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어사인먼트는 이전 레이어의 피처와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의 중심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각 피처를 어떤 클러스터의 중심에 할당할지 확률값으로 내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과 수식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도출이 된 FT1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이 FT1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전 레이어의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각 클러스터의 중심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C1부터 C6까지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K1을 6으로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T1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과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코어 펑션인 코사인 시밀러리티고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
그 유사도를 템퍼레이처 파라미터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뽑아서 이제 FT1이 각 CJ에 할당될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다시 살펴보면 결국은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 어떤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각 클러스터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고 가까운 거리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유사도로 그 거리를 대신을 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에 할당될 수 있도록 많은 확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각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할당될 확률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템퍼레이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확률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템퍼레이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클러스터 간의 확률 차이를 증가시키고 높을수록 클러스터 간의 확률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이퀄리하게 여러 클러스터에 할당될 확률이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면 사실 이 스코어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그냥 6분의 1씩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스텝 1에서는 각각의 이전 레이어의 피처가 각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할당될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할당될 확률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할당될 확률을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까지 이 확률들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 확률들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FC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의 이전 레이어의 값들을 FC 레이어에 넣고 렐루에 넣어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된 값에다가 아까 구했었던 그 확률값 PTI에서 J로 가는 그 확률값 에 해당한 이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만큼 곱해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이 화살표의 합은 1이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화살표는 원래 이 FT 바가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어사인먼트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이 이전 레이어에 대한 피처를 할당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할당될 확률을 아까 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전의 레이어에 대한 피처를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록색이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정보를 각각 확률값에 맞게 여러 클러스터로 6개의 클러스터로 각각 나누어서 할당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의 피처의 정보를 나눠 가지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시그마가 왜 붙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시그마가 지금 여기는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인풋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위로 쌓이면 그 다음에 인풋은 당연히 6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클러스터는 이전 레이어의 피처의 개수만큼 이제 할당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더한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각각 클러스터 센터와의 유사도를 반영한 이전 레이어 피처의 가중합이 바로 이 업데이트 피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클러스터와 유사한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피처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레이어의 피처를 컨캣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컨캣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음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모든 클러스터의 업데이트 피처에다가 컨캣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FC 레이어, MLP를 거쳐가지고 도출을 하는 게 최종 퓨즈드 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면은 아까 어사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피처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퓨즈드 피처를 만드는 것이 이 퓨징 더 멀티스케일 피처스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 클러스터 레이어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네, 이전 레이어의 피처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각 클러스터와 유사한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가중합을 통해서 업데이트 피처를 만들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정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은 어떤 정상 데이터 각각의 피처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피처와 유사한 정도만 이제 보유를 한 유사한 정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피처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살펴보면은 그냥 이거는 0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하고 저희가 첫 번째 레이어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제 도출을 했던 F-이 바로 업데이티드 피처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피처와 다음 레이어의 피처인 FTL 플러스 1을 컨캣을 하고 그걸 다시 MLP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게 바로 이 F바에 해당하는 퓨즈드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링 레이어 2에서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레이어 3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마지막 레이어에서 다르게 된 점은 이제 마지막 레이어는 사실 컨캣할 그 다음 레이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는 게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러스터링 레이어의 각 클러스터 중심에 대한 퓨즈드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이 C2-3라는 클러스터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거기에 해당하는 퓨즈드 피처인 F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데이터들이 다 들어갔냐면 지금 회색을 제외하고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색깔이 있는 정보들은 모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 C2-3에 대한 퓨즈드 피처인 이 F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각각이 이 C2와 연관된 유사도 있잖아요. 그 할당될 확률에 대한 가중합으로 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이전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사실 모두 다 들어가게 되고 그게 리커런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지막 레이어에 대한 그 퓨즈드 피처는 모든 멀티스케일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결국 THOC 네트워크는 이 인풋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의 클러스터의 개수에 해당하는 퓨즈드 피처를 도출하는 것이 이제 이 THOC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시 Deep SVDD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 Deep SVDD는 딥러닝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핑을 했던 피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놨던 중심에 가까워지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 Deep SVDD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THOC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혔던 최종 피처가 결국은 이 클러스터 센터와 굉장히 가까워지도록 즉 해당 피처와 센터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멀티스케일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인 MVDD입니다. 그래서 MVDD는 결국 이 로스를 의미하는데요. MVDD는 이제 THOC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L토탈이라고 하는 MVDD는 LTHOC와 올소고날 할 때 올스거든요. 그래서 L올스 그리고 LTS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THO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피처와 클러스터 센터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가장 작은 하이퍼스피어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deep SVDD 오브젝티브 펑션이 바로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LTHOC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원래 센터 C와 딥러닝 모델로 매핑한 피처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 최종 피처와 최종 클러스터에 대한 그 센터와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앞서 구했었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1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디스턴트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이 LTHOC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deep SVDD에서도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오메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에 띄시는 게 거리를 반영하는데 왜 앞에 가중치가 새로운 것이 붙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붙게 되냐면 사실 저희가 라스트 레이어에서 원래 deep SVDD 같은 경우는 C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싱글 하이퍼스피어를 최적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멀티 하이퍼스피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라스트 레이어에서 총 3개의 하이퍼스피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러스터의 중심이 다 3개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어떤 것을 더 잘 거리를 최소화시킬지 이제 정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피처는 결국은 제가 인풋으로 넣은 XT와 가장 관계가 있는 클러스터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 부분이 그 인풋과 클러스터와의 어떤 연관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RTJL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bservation XT가 CJL과 연관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냥 아까 구했던 그 각각의 피처가 특정 클러스터로 어사인될 확률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RT에다로. RT에다로 사용을 해서 이게 바로 연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RT에다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되게 리커런트하게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RT에다를 구한다. 두 번째 레이어의 세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에 대한 RT에다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리커런트하게 작용을 해서 이전에 구해놨던 부분들, 값들에 대해서 이 주황색이 각자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화살표가 각각 이 PT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이 RTJ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그 노란색 부분이 됩니다. 노란색 화살표들이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가지고 리커런트하게 이제 더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클러스터 레이어마다 이제 확률 값으로 나오기 위해서 합쳐서 1이 되는 가중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RTJ는 이것처럼 이제 모든 스케일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XT에서 뽑은 모든 멀티 스케일 피처를 반영을 했을 때 이 각각이 얼마나 C와 CJ와 연관되어 있나를 본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텀인 L-올스는 각 중심을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서 클러스터 센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왜 들어가게 되냐면 deep SVDD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그냥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C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 C를 최적화하는 이유는 사실 deep SVDD에서는 그냥 프리트렌드 CA에다가 정상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그거에 평균으로 넣어서 되게 평균적인 노멀 데이터에서 되게 평균적인 피처에 근접하게 피처를 매핑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 여기서 멀티
하이퍼스피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말 데이터에 다양한 어떤 노말 데이터만의 특징들이 있을 거고 그것이 바로 클러스터의 센터로 다 이제 파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말 데이터가 다양한 노말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 센터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센터들이 각각 다른 피처를 갖고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중심을 올소고나락에 만들어서 클러스터 센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올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결국 클러스터 중심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내적을 하면 행렬곡을 하면 그 부분을 하면은 이제 다 0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 곱을 하면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내적이 될 거고 그 내적 값이 0이 돼야 올소고나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SS 부분이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되게 당연하면서도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TSS 같은 경우는 Temporal Self-Supervis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스텝 어헤드 프레딕션을 억실러리 태스크로 수행을 해서 Temporal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서 더 좋은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GPT에서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프레딕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는 인코더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멀티스텝 어헤드 프레딕션을 해서 아예 템포럴한 어떤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자체의 성능을 굉장히 높여주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어떤 클러스터링이나 그 다이얼레이티드 RNN에서 뽑은 피처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에서도 그냥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인커리지 해가지고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L 이전 시점으로 T에서 SL 이전 시점에 대한 인풋으로 XT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하는 과정은 바로 이 어떤 W 프레드라는 웨이트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잘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LP에서 조금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이 THOC 네트워크에서 최적화하는 MVDD라는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고 나면은 어노말리 스코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앞서 살펴본 THOC 로스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각자 다 돌고서 최종 피처가 도출이 됐을 때 이 최종 피처를 기반으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종 피처인 F바와 각각 그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를 통해서 그 거리에 대해서 아까 보았던 가중치 합을 통해서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센터 C1부터 C3까지가 각각 어떤 특정 노말 데이터가 갖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특성들이라고 보면 그 특성들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거리의 기반으로 확인을 해서 그 거리가 멀수록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노말이라고 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특정 스레스홀드 이상이면은 앱노말 아니면은 노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THOC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D 제스처부터 SMAP까지 사용을 했고 다양한 디멘전과 다양한 랭스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앞쪽에 보이는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멀티베리에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타임 시리즈 정보들이 원래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디셔널 원 클래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LOF 그리고 원 클래스 SVM,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고 리센트 딥 러닝 모델에서는 딥 SVDD와 아노겐 그리고 DAGMM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적합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인 인코더, 디코더, AD, 그리고 LSTM VA, MAD 겐, 그리고 비트 겐, 옴니 어노말리, 그리고 MSC 레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스페시픽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이제 CVDD라는 것까지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6가지 데이터 중에서 일단 4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모든 데이터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통해서 THOC가 결국은 컴플렉스 템포럴 다이나믹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베이스라인들과 THOC를 이제 나머지 MSL과 SMAP 데이터에 대하여 비교를 했을 때 제안한 방법론이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도출했고 특히 SMAP 데이터에서는 다른 데이터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THOC에서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에 해당하는 게 하이어라키컬이 아닌 그냥 딥 SVDD를 사용을 한 것이고 RNN 탑이라는 것은 다이얼레이티드의 마지막 레이어 피처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다이얼레이티드 RNN에서는 마지막 레이어인 세 번째 레이어에서 도출된 피처만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USR 같은 경우는 되게 제너럴한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론에서 이제 도출한 피처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위드 커절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의 피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하이어라키칼 구조에서 모든 것을 다 쓴 게 사실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하이어라키칼 스트럭처가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VDD 오브젝티브에서 결국 올스와 그리고 LTSS를 이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넣는 것과 안 넣는 거의 차이를 통해서 이 두 로스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넣는 것부터 둘 다 넣는 것까지 4가지 조합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둘 다 넣었을 때 굉장히 높은 차이로 성능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소고날하게 해서 클러스터를 다양한 피처를 가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TSS를 넣어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일 발표를 하는 논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THOC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딥 SVDD를 타임 시리즈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들을 반영을 하고자 다이얼레이티드 RNN을 사용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